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한 건물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5층 높이까지 번졌는데요. 이 건물 안에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던 주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긴박했던 화재 현장을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최대의 명절인 디왈리를 맞이한 인도. 그런데 사람들이 한 다리에 몰려들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다리 밑으로 추락하고 만 건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오전 8시경 충남 금산. 학교를 가기 위해 길을 나서던 초등학생 4명의 아이와 중학생 1명, 총 5아이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떡해요. 빠르게 달려온 차량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벌어지고 만 건데요. 탕 소리가 나서 막 뛰어나가 보니까 이미 중앙선 위에 쓰러진 여자애는 미동이 없었어요. 사고 당시 무려 식당 입구까지 돌진했던 차량에 안에서 일을 하던 가게 주인이 황급히 놀라 곧장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들 어떡해요. 그렇게 목격했던 광경은 그야말로 참혹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그 차는 저쪽 차선에서 달려서 그냥 아이들을 치고 저희 가게에서 이제 정지가 된 거죠. 자, 편도 1차로에서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반대편 인도로 향해 질주를 하더니 그대로 5명의 아이들을 덮치고 말았던 겁니다. 차 뒤로 여학생 걔가 이제 그리 날아간 거예요. 차를 넘어서. 그리고 한 애는 여기서 치면서 바로 여기 넘어졌고. 옆으로 끔찍하네요. 이쪽으로. 여기 좀 혈흔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 친 거야. 조그만 남자아이가 저를 보고 눈을 뜨더니 아줌마 저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하나는 막 코피가 쏟아져서 막 흐르는데 아닥다 하면서 같이 쉬는 그 아이들 생사를 확인하고 다니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와중에도 한 아이는 다친 몸도 추스르지 않은 채 쓰러진 친구들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자란 그 정이 형제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를 당했던 학생들은 이 인근에 위치한 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자라왔던 아이들은 이날 역시 약 800m가량 떨어진 학교로 함께 등교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활기찬 목소리로 길을 나서던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너무나 끔찍한 사고. 그래도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사고로 5명의 학생이 모두 다쳤고 그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대체 왜 이런 사고를 냈던 걸까요? 가해 운전자는 25세 그 유학생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본인이 뭐 졸음운전을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운전자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5명의 학생과 이 주변 일대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험이 이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도주 우려로 생각해서 영장을 신청했어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부상, 장애 등급에 따른 치료비는 3천만 원, 사망 후유 장애는 1억 5천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외국인이고 변제 자력이 없다, 또 강제 송환되거나 본국으로 자진 귀국해버린다면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결국 사고 피해에 대한 부담을 아이들이 질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해당 양육시설과 관할 군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명은 이제 퇴원을 했고요. 2명은 아직 병원에 있고요.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고 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네. 자, 현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건물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한 여성이 주민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바로 건물 한 채를 집어삼킨 거대한 화마였다고 합니다. 폭발과 함께 차 3대가 전소되고 말았던 그날의 화재. 처음에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다급하게 이 쓰레기장에 불이 났으니까 차를 빼셔야 될 것 같다고 다급하게 한 20초 정도를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한 주민이 뒷산을 내려오며 우연히 발견했다는 연기. 그렇게 큰 연기는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걸 살펴본 게 이제 불난 걸 본 거예요. 생각보다 꽤 큰 불길이었는데요. 빠르게 벽면을 타고 오르는 불길을 보자 일단 사람부터 대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옆으로 달려가 창문을 보더니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옆에서 소리치고 있는 사이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가 순식간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뛰어내려왔는데 이미 저희 차는 불에 타고 있었고 이미 2층까지 다 불길이 그게 몇 분 안 걸렸어요. 순식간이었죠. 순식간에 3층까지 불길이 퍼졌고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 생각에 너무 무서웠어요. 5층짜리 건물이 불길에 뒤덮이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에도 불이 옮겨붙어 화재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을 도착해서 확인했을 때는 화재가 너무 거세져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주변에서 아직 내부에 나오지 못한 거주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초 발견자 덕분에 불길이 거세지기 전 자력으로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미 건물 앞쪽이 불길로 뒤덮여 사람들이 뒤편에 있었다는 건데요. 당시 한 주민이 목격한 모습은 연기를 피해 도움을 청하던 모자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좀 다급해 보여서 빨리 그냥 애기라도 먼저 밖으로 보내보시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서 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곧장 담을 넘어 나무 사다리를 설치하고 일단 어린아이 먼저 구조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한 주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더 긴 사다리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런 주변 이웃의 도움 덕분에 아이와 엄마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도착한 대원들이 화재 진압과 동시에 구조 작업을 위해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건물 내부에 한 사람이 더 남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2층에서 탈출하지 못한 할머님이 계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내려오기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원 한 명이 할머니를 안은 채로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명구조 완료하고 아직 진화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추가적인 발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차량 진화 작업은 엔진룸을 해체하는 등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번 화재는 아찔했는데요. 대체 어쩌다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종이 박스 부분에서 발화가 됐다고 최초 목격자가 확인을 했고 현재 취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날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대형 화재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을 위해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전의 한 편의점.
인적이 끊긴 늦은 새벽,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편의점 앞에 멈춰서는데요. 볼 일이 급한 듯 얼굴을 붙이고 창문까지 당겨보는 남성. 그러다 포기하고 가는 듯한 남성이 그 뒤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가게 앞에서 무언가를 줍더니 왜 저러죠? 냅다 분풀이를 하듯 편의점 창문에 돌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앞유리가 막 박살났더라고. 문을 열고 못 나갔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가게 주인이 보는데도 남성은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던진 돌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했다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그런 거죠? 남성이 떠난 걸 확인한 후 출동한 경찰은 범인을 본 후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번 범죄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이어오던 그런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정만 넘으면 대전 시내에 있는 상점들 앞을 돌아다니며 돌을 던지는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상습범이었네요. 네, 왜 이런 범행을 하는고 하니 그의 목적은 가게를 털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노린 것은 바로 금고함이었습니다. 8월에 출소해서 9월에 했으니까 출소한 지 23일 만에 17회에 걸쳐서 범행을 했는데 완전 노출 상태로 이렇게 범행을 쭉 이어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인근 건물이 인접한 곳들 무려 3곳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범인. 대전에만 12곳, 대구 3곳, 광주 2곳이 있었습니다. 범행을 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니까 자기도 바로 잡히고 싶은 생각은 좀 적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일하는 터전을 닫아야 했던 사람들. 코로나19로 힘든 와중 이런 일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요새는 뭐 가게에 누가 현찰을 놓고 다니지 않으니까 저건 저기 하는데 이제 유리값이 많이 들어요. 유리값. 도둑맞은 절도 돈보다도 셔터도 다 고치고 하니까 인건비랑 그게 너무 많이 들었죠. 경찰에 잡히기 전 훔친 돈은 써야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인. 경찰에 잡힌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일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자기는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유형의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꼭 올바른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제20차 당대회로 시진핑 주석의 3번째 연임을 확정한 중국이 반년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0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중국 곳곳에 다시 봉쇄의 빗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 봉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어긋나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봉쇄라는 무기 하나로 팬데믹과 싸워왔던 중국. 30만 명이 일하고 있는 정저우의 한 공장.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들. 공장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隔离中发烧39度3无人处理，富士康不管我们的死活。 공장이 봉쇄되면서 식당까지 폐쇄되자 공장 탈출을 강행하기 시작한 직원들. 하지만 총까지 동원한 방역 요원들과 마주 헤맸죠. 지금 정주가 전체 봉쇄라서 출해도 받아주는 곳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거의 2주가 다 됐죠. 이제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이 당원들이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강력한 봉쇄 정책. 감염을 이유로 멀쩡한 식품을 폐기하는가 하면 신발도 핵상 검사를 시행합니다. 당 대회를 전후로 전 주민에게 하루 3번의 핵상 검사를 시행한 지역까지 등장했는데요. 중국 당대회 이후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고 좀 완화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정책이 무색하게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크게 늘었는데요.
반년 만에 8,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진 중국. 격리시설이 확진자로 넘쳐나며 화장실과 주차장까지 임시 격리시설로 사용하는 고육지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쇄령을 이유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영아를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게 밝혀지면서 반발은 더욱 커졌는데요. 결국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상하이 등 중국 곳곳에서는 정면으로 제로 코로나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현수막 시위까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 최고 지도부 관련해서 시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시위한다는 것도 어쨌든 불만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국내외 기업,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봉쇄 정책에 중국 내 해외 기업들의 경제적인 부담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 결국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외국 기업인의 격리 일수를 줄이는 등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제로 코로나 하려면 아예 해외에 대해서 문을 열면 안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투자들도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왜 계속 제로 코로나 유지할까? 그런 게 되게 의문이긴 해요. 팬데믹 이후 중국의 상징이 된 봉쇄 정책, 뚝심과 아집 사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수많은 신과 더불어 수많은 축제를 가진 나라 인도. 지난달 일명 빛의 축제로 불리는 인도의 신년 축제이자 수학의 축제인 디왈리가 열렸습니다. 디왈리라는 것은 빛의 명절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축복해달라는 의미로 밤에 이렇게 누군가 우리 집을 바로 볼 수 있게끔 전등 화려하게 해놓고 양초 같은 것들, 불을 다 피웁니다. 특히 불꽃놀이는 디왈리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지난 2015년부터 폭발의 위험과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이죠. 밤새 내내 터뜨리니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이 온 밤 내내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마치고 그 이후부터 붐붐붐붐붐붐붐붐 이런 식으로 온 동네방네 전체가 다 터뜨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역시 디왈리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특히 수도 뉴델리는 공기순환이 어려운 분지 지형인데다 주변 도시에서 11월 농사를 준비하며 밭을 태우기 시작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곤 하는데요. 휴교령을 내릴 만큼 심각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 सवारी ले जाते हैं लगता है कि दम फूल के गिर जाऊं आंखों में धुआं लगता है दिखाई कम देता है इसमें प्रॉब्लम्स तो बहुत होती हैं बच्चों को बीमारियां बनी ही रहती हैं खांसी जुकाम है 디왈리가 끝나고 나서는 또 기도를 드리는 촛불보자라는 기간이 또 있는데요. 이 축제 기간에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재는 대기오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한 현수교위. 디왈리 후 이어지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다리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케이블이 끊어지며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बच्चे लोग भी थे बहुत मैं बोल नहीं सकती इतना मेरे को दुख लगा है जो कोविड में था ने उससे ज्यादा भी मेरे को आज बहुत तकलीफ हुई है.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어린이를 포함해 약 140명의 축제 참관자들이 강에 빠져 사망했는데요. शायद ही जीवन में बहुत कम ऐसी पीड़ा मैंने अनुभव की होगी. 반년 전부터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모루비 현수교. 하지만 부실 공사를 한 데다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재개장했습니다. 게다가 수용 인원의 3배가 넘는 시민에게 다리 관광 티켓을 판 것이 알려지며 예견된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주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거의 축제랑 연관이 돼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보수공사를 좀 잘하고 안전 관리를 좀 잘해서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 시설물들만 관리를 좀 똑바로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좀 없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최근 강력한 허리케인이 핥히고 간 멕시코. 지난달 멕시코 서부 나야리트주에 허리케인 로즐린이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 195km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죠. 허리케인이 많이 강하게 왔었고 등급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5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로즐린은 4등급. 굉장히 높은 거죠. 강풍과 함께 찾아온 폭우에 해안가와 인접한 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는데요. 게다가 산사태까지 덮어쳐서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Y pues yo vivo cerca de ahí y vi cómo se salió el río por la calle en donde yo vivo y pues sí estuvo muy. 지붕에 들보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도로가 침수되고 집도 당연히 파손이 되고요. 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임시대피소로 많이 피해 있고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원들을 배치를 해서 복구 작업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비바람이 전선을 파괴해 무려 15만 가구에 정전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낙하물과 산사태에 의해서 3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6월에서 11월까지는 허리케인이 잘 일어나는 시즌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11월까지는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한편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치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멕시코. 엄마와 함께 도로를 걷던 아이의 앞으로 차가 멈추죠. 화난 대낮에 총을 들고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괴한들. 결국 엄마의 눈앞에서 아이를 납치에 도주하는데요. 되게 이슈가 돼서 이렇게 분노를 샀던 사건이죠. 6명이 한 팀이었는데 일단 나와서 이렇게 총을 들고 남자 성인이 제압을 하면 그 엄마가 이렇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다 도와주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저도 이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긴장돼요. 납치한 아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한화 약 2억 8천만 원을 요구했던 범인들. 다행히 나흘 만에 범인이 검거됐고요. 아이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돈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는 멕시코.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80명이 살인범죄의 희생양이 됐죠. 12월이 되면 사실 치안이 더 안 좋아져요. 11월 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날도 있고 쇼핑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던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쇼핑센터 안 가게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손님들이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 그를 발견한 손님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범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순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던 거를 다 내려놓고 출구 쪽으로 모두 뛰쳐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Avevo sentito delle urle. Poi sono stata fuori, ho visto le persone che correvano e poi ho visto un signore cassiere con il petto ferito pieno di sangue. 도망치는 손님들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남성. 이 틈을 타 손님 중 한 명이 남성이 흉기를 빼앗고 제압하며 흉기 난동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Al momento non vi è nessuna prova, nessun elemento che possa ricondurci a un'ipotesi legata in qualche modo al terrorismo e anzi al momento sembrano emergere proprio segni soprattutto di disturbo psichico e di disagio. 이 사건으로 매장 안에 있던 손님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탈리아에 소매치기는 많은데 이런 무거운 범죄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실업자들도 많아지고 점점 살기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연합 내 코로나19 사망자 1위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탈리아. 관광산업과 함께 타격을 입은 경제 역시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38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에 이르러
시위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Fare la spesa è diventata un'impresa, costa tutto il doppio, le bollette si sono moltiplicate, gli affitti sono impossibili, non ci sono contromisure.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 이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지금처럼 오르는 물가들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 격동의 시간을 겪는 이탈리아. 전 세계 과제로 남은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26일 국토부에서 역대급 공공주택 분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의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수요를 강조한 이번 정책. 주목할 점은 기혼자 위주였던 특별공급 청약 제도를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혼 청년들에게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공급 물량 50만 호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물량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택은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짓기로 예정된 말 그대로 로또 주택. 이에 세대 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시민들의 목소리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저 같은 미혼 청년들한테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계속 태화 가점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좀 절망적일 것 같긴 해요. 40대 초반 분들도 청약을 위해서 돈을 모았을 텐데 되려 역차벌이 아닌가. 네, 이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가점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서 각 유형에 할당된 일반 공급 비율에서 20%씩 추첨제를 도입한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청년이나 중장년층이나 사실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데요. 이번 공공분양 주택, 과연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시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거 비용에 맞춰서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된 주거 여건을 가지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대처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모아둔 돈도 없는데 가점도 낮아 막막했던 청년들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다. 나 청약 당첨돼서 이제 집 걱정 안 해도 돼. 새 집에서 함께 평생 살아주겠니?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들의 미혼율과 출산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중장년층, 과거부터 이렇게 가점제에서 이렇게 착실히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약간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민간 분양의 청약 제도도 추첨제 비중을 대폭 늘렸으니 가점제에 유리한 중장년층이 허무함을 느끼는 건 당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4050의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한 그 자산 양극화 여기에서 저는 탈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무주택자의 비율은 절반을 넘겼는데 유주택자와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는 정책이란 겁니다. 청약제도에 관련해서는 각 이해 관계자들마다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시장은 청약 아파트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공공분양 유형 중 나눔형도 논란이 많습니다. 시세 70% 이하의 더 낮은 분양가와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저렴한 금리에 부담받을 수 있어 발표 즉시 주목받았는데요. 청년 중에서도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듯이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가 있죠. 시세 7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5억 원에 사는 거죠. 1억 원에 자기가 자본이 있어야 되고 137만 원을 매달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 있느냐. 만약 시세 7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현금 1억 원은 필요한 건데요. 결국 이마저도 저소득 청년들은 분양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공공분양주택을 마중물로 자산 취득해서 중산층이 되는 사람과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차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종전보다 좀 다르게 나왔던 것은 해당 주택의 시세 차익을 공공과 분양 당첨자가 공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형은 판매할 때 시세 차익의 30%를 공공과 나눠야 하는 만큼
주택으로 인한 자산 증식을 유도. 진행 과정에서 일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청년주택 약 34만 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는 공공분양주택. 부디 간절한 자에게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국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협회는 만약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단독으로 매물을 매매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전속중개제도를 활성화시키고요. 또 집을 파는 쪽에서만 중개보수를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담하지 않게 된 그 중개보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죠. 매도인한테만 법정 수수료 주택 같은 경우는 0.5%만 받아라고 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근데 지금 한쪽에 받는다는 얘기는 한쪽에 1% 받는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중개보수를 한쪽에서만 부담한다니 반값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반만 낸다는 게 아니고요. 집을 파는 쪽에서 사는 사람의 중개보수까지 다 부담하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사는 전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매매를 시켜줘야 되는 그 의무감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전속 중개가 보편화된 미국처럼 중개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일도 훨씬 커진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중개보수를 합의하에 계약서로 명시한다고 하니 거래 후에 부동산과 입실험할 일도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돈 더 받아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거고요. 충분히 뭐 가격을 자극할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매도인과 임대인에게만 받는다면 중개보수 부담되는 거 아시잖아요. 가격 잘 받아주셔야 돼요. 그럼요. 한 푼도 손해 안 보게 팔아드릴게요. 중개보수가 부담스러워진 집주인이 집값에 비용을 포함시켜 중개사도 더 비싸게 매물을 거래해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매도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개 보수를 지급한 부분에서 세금 비용으로 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때 비용으로 첨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임대인 측 또 매도인 측도 굳이 그렇게 많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부동산 양도세에서 중개보수는 공제 항목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주택이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매도인 측은 예고를 생각하면 집을 팔고 나면 바로 매수자가 된다든가 임차인이 되게 돼야 됩니다. 전반적인 사이클 자체가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정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팔고 집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한쪽에만 받도록 했을 때 여러 부작용들이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도 서민을 위한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라면서 이상 썰이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근 가요계에 또다시 역주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데뷔 18년차 가수 유나 씨인데요. 음악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그 곡은 무엇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가수 유나 씨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 자리를 장악하며 이른바 역주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위 자리에 오른 노래 사건의 지평선은 지난 3월 발매한 정규 6집 미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전 처음 공개 당시 대중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노래는 지난달 4일 톡백 차트에 98위로 재진입한 뒤 점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와 발매 222일 만에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와. 이 곡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완성하는데. 약간 판타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별이 빛나던 순간과 마지막을 보는 어떤 소녀가, 화자가 나는 네가 빛나던 시절을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까만 밤하늘 안에서 누구보다 어두운 블랙홀 너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뜻밖의 1위 소식에 유나 씨는 자신의 SNS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역주행 히트는 음악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뭐 예능이나 광고에 쓰인 것도 아니고 뭐 소위 챌린지 같은 것도 없었는데 이윤하의 공연 실황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곡의 인기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언젠가 빛을 본다. 그런 막연한 희망, 꿈 같은 게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비밀번호 486, 우산, 기다리다 등으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윤하 씨. 데뷔 이후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앨범도 평점 5점 만점을 받으며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앨범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좀 약간 자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음원 사이트에 평점 5점 만점이잖아요. 5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을 하죠. 오늘 5점이 깨졌나 안 깨졌나. 이번 윤하 씨의 역주행은 뮤직 페스티벌과 대학 축제 등이 재개되면서 그녀의 공연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 역주행이 시작된 건데요.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윤하 씨이기에 그동안 대중들에게 저평가됐던 사건의 지평선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윤하 씨의 역주행 열풍에 따라 최근 음원 차트에는 발라드 명곡들이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2014년 발표했던 성시경 씨의 너의 모든 순간도 다시 사랑받고 있고요. 그리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곡이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차트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감성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발라드 명곡들의 인기몰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11월 극장가에서는 네로라는 대한민국 대표 남성 배우 3인이 스크린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애인 있어? 달달한 멘트로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김래원 씨가 당신 누구야? 이번에는 폭탄과의 사투를 벌이는 전직 해군 부함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100데시벨 넘으면 터집니다. 영화 데시벨은 소음이 커지면 폭발하는 특수한 폭탄을 가지고 도심을 점거하려는 테러범과 그의 타깃이 된 전 해군 부함장의 사투를 담은 사운드 테러 액션 영화입니다. 당신이 선택해. 김래원 씨는 촬영 내내 몸을 아끼지 않은 액션 투혼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 씬 같은 경우는 추격도 있고 사고도 있는데 CG로 처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논의 끝에 제가 제안을 해서 직접 다 운전을 했어요. 실감나는 액션부터 이종석, 정상훈 등 믿고 보는 배우들과의 연기 호흡까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 씨는 1999년에 살고 있고 저는 2022년에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진구 씨는 95학번 대학생이 되어 극장가에 로맨스 바람을 불러일으킬 예정인데요. 너 누구야? 헐. 헐이 뭡니까? 헐을 모르세요? 동감은 1999년의 남자와 2022년의 여자가 우연히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 로맨스로 지난 2000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지태, 김하늘 씨 주연의 동감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알던 90년대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재현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어요.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관객들에게는 추억을,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잔잔한 힐링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조선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윤시윤 씨는 한국의 첫 신부이자 조선 근대의 길을 열었던 청년 김대건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탄생으로 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지금 김대건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오랑캐가 또다시 소동을 피울 수도 있사옵니다. 탄생은 김대건 신부의 마카오 유학 시절부터 귀국한 후 선교 활동과 순교까지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배우로서 사실 최초의 신부를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 작품에 임하는 각오는 그냥 영광이라는 말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영화 탄생팀은 바티칸 교황청에서 특별 시사회를 여는데요.
이에 앞서 윤시윤 씨와 배우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날 예정이어서 유럽 전역에서 영화 탄생을 향해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게 아쉽다면 늦가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이 필요하겠죠? 일상의 주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자, 그래서 찾아온 곳, 이곳은 원주입니다. 모든 걸 잊고 달려온 이곳. 첫 번째 코스는요, 대표 관광 명소 소금산입니다. 길이 200m인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특별한 풍경과 함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고요. 이 다리를 건너는 순간만큼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어머나. 진짜 언니가 많이 무서워요. 여자친구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는데? 이게 딴다. 남자친구 딴. 출렁다리만 건너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공중에서 느끼는 아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출렁다리 건너왔는데 가면 또 뭐 있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잔도가 있고 네. 잔도 지나면 이제 큰 울릉다리가 있죠. 어마어마한 다리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좀 보세요. 와, 출렁다리보다 2배 더 긴 울렁다리. 400m가 넘는데요. 와, 엄청나. 와, 보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아래가 훤히 보이는 바닥은 긴장감을 더하고요. 아찔하다. 여기 또 유리바닥이야. 그럼에도 빠질 수 없는 건 역시 인증사진. 재밌어요. 애기 아빠가 고소공포증 있어서 같이 못 와가지고. 그럼 아버님 어디 계세요? 버리고 왔어요. 자, 원주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2발로 페달을 밟고 즐겨보겠습니다. 기차 폐선 구간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가을의 끝자락에서 바람을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도 함께 만들어 보는데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요. 원주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왔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행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탁 트인 풍경 속에서 즐기는 음식. 역시 먹거리하면 한우가 또 빠질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한우로 만든 스테이크인데요. 바로 도축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오게 되니까 재료의 신선함이 최고죠. 저온 숙성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따로 구워서 이제 나가는 그런 조리법이에요. 4시간의 수비드 숙성을 거쳐서 맛을 더욱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냥 고기도 아니고 한우로 만들었다니까. 야, 눈으로만 봐도 벌써 맛있네요. 육질의 부드러움은 단연 최고겠죠? 침샘을 자극하며 비주얼부터 남다른 한우 스테이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กินเนื้อฮานูในบรรยากาศที่ดีของสุดสัปดาห์ของการได้เที่ยวรู้สึกดีมากเลยค่ะ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컨셉을 이제 옛날 친구 컨셉으로 해가지고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거 한우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부드럽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에 한우로 맛과 분위기까지.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원주 여행 잘하고 또 한우로 마무리를 하니까 행복 에너지가 충전되는 기분이네요.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 깊어지는 가을, 바쁜 도시를 잠깐 벗어나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 환경 파괴로 인해 그 피해 규모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 환경 보호에 진심이신 분들이 이곳에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 2022 ESG 친환경 대전인데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넣어서 보시면 페트병을 넣으니 곱게 갈려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에 쓰인다는데요.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에요. 함께 모아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이게 재미없는 교육이 아니라 놀이로 신나게. 근데 그러려면 얘가 자원이 되는 과정을 한눈에 봐야 되잖아요.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며 환경보호를 알리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가 보이는 이곳. 울며 다시 찾은 겨자 머스타드 맛. 지구상 마지막 연어품절. 너무 슬픈데? 평소 우리가 즐겨 먹는 식재료들에 붙은 수상한 문구. 이 문구들이 다 뭐예요? 에토로의 설탕 마지막 판매. 저희 이제 미래 마켓을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시거든요. 이제 환경이 오염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 식품들이나 아니면 그 환경 오염을 촉진시키는 식품들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걸 주제로 디자인한 작업물들을 저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보카도는 수확하는데 약 1000리터의 물이 쓰이는 과일인데요. 유통 과정 때문에 탄소가 대량 발생하는 수입 과일 야채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막 먹고 있었구나. 이게 근데 좀 자극도 되고. 되게 환경하면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게 힙하게 잘 풀어내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 메시지를 주는 것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당신이 1년 동안 마신 커피로 만들어진 커피, 이 커피끼리예요? 커피 찌꺼기로 데크를 만들었다는데요. 나무 데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이 1년간 마신 커피 찌꺼기로 재활용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마신 커피끼리?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 생활 폐기물 1등이 바로 이 커피 찌꺼기라고 합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약 50g의 이게 커피 찌꺼기가 이게 배출돼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커피 찌꺼기 양은 무려 15만 톤에 가까운데요. 이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탄소와 토양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사이클링을 활용하면 그만큼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일단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뭔가 향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평소 일상적으로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그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에서도 저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한 집안처럼 보이는 이곳에도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는데요. 친환경 제품을 우리 주변에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주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과 가구와 용품들이 다 환경표지 인증 제품들입니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경우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인증받은 제품을 찾는 이유 또 하나는 바로 그린카드 사용. 전월 실적에 따라서 10%에서 20% 적용하면 녹색 매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된다는데요. 다양한 혜택이 담긴 그린카드 놓칠 수 없겠죠. 보기만 하는 박람회는 그만. 폐기물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체험장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제 양말 한 짝이 나올 때 이런 링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게 이제 전부 소각되는 폐기물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더 유익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버려지기만 했던 양말목도 재활용 대상. 이 밖에도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강연, 그리고 포럼까지 열린답니다. 친환경 대전은 소비자가 기업을 변화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오셔서 재미있게 만들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2022 ESC 친환경대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전국에 구름과 안개가 많이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인천, 경기도 등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텐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쌓인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댈 사랑한다고 이제 말을 못해도
이어서 맨인 블랙박스 스페셜이 방송됩니다.